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리는 불편한 진실, 손사부진의 손해사정사 손시중입니다.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액 및 보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손익액, 기타 비용으로 산정되니까 참 쉽죠. 그러다 보니까 기나 고등이나 다 전문가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때문에 왜 분쟁이 생기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제부터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요소는 소득, 과실, 장애, 나이, 기타 등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먼저 소득을 살펴본다면 사람의 몸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몸값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그 사람의 몸값을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과실만큼 치료비와 배상금 등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의학적 치료를 하여서나 더 이상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애란 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어려움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하나가 절단된 경우에 일반 사무직과 운정직 등의 육체적 노동자는 노동 능력을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장애는 그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나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똑같은 장애라도 사무직과 육체적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달리 평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쳐도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보상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근데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직업의 전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장애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20대, 30대가 직업을 전환하는 거하고 50대, 60대가 직업을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20대, 30대는 직업 전환이 쉽지만은 50대, 60대는 직업 전환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다쳐도 나이에 따라서 장애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타 비용으로 기왕간병비를 해서 장애 판단 시점 이전의 간병비를 기왕간병비를 하고 장애 판단 시점 이후의 간병비를 향후간병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형을 해야 된다, 주상이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남아서 성형을 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의료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보조기구 비용 등이 산정해서 손해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 과실, 장애, 나이, 기타를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보험금 산정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면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은 위에 아까 소득, 나이, 과실, 장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휴장애라든지 그리고 휴장애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하고 입원 기간 중 휴업손해를 산정하고 그리고 장애 판단 이후의 가동 능력까지 상실수익액 그리고 만약에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라든지 그리고 의료보조기구 등 기타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란 보통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여서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후유장애가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애는 개인의 나이, 직업, 경력, 신분, 또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신체 장애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이 절단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발목이 절단된 경우 장애율 30%라고 간정을 한다면
나이나 직업, 경력, 신분, 또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장애 30%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근데 장애라는 것은 위의 신체 장애율, 즉 30% 외에 피해자의 성별이라든지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및 기능 숙능 정도 등에 따라서 기타 사회적 경제 조건들을 참작하여 경험치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와 장애는 달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은 장애율은 누구에 동일하지만 장애율, 노동력 상실률은 직업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한쪽 발목이 절단된 경우 장애율은 직업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은 장애율은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한쪽 다리가 절단된 경우 사무직 등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의 특성상 앉아있는 직업은 다리가 절단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운전직 등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리의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유사 직업, 운전에 관련된 직업, 아니면 육체적 노동 관련된 직업을 그것도 힘들어서, 유사 직업의 전업 가능성도 떨어져가지고,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직업에 따라서 장애를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율은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지만은 장애율, 즉 노동능력 상실률의 결정은 의사의 판단을 기초로 직업, 나이, 기타 경제적 여건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많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가 중요한 이유는 재해자의 직업 등을 반영한 정확한 후유장애율에 따라서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간병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이 달라짐으로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통 한시적 장애와 일시적 장애가 있는데요. 보통 부상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 영구적인 장애도 있지만은 상당 기간 경과한 후 회복이 되는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의사 선생님은 관절 부위에 골절된 환자를 진료했는데 5년 정도 치료하니까 장애가 없어졌다. 그래서 장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의사에 따라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장애가 남지 않으므로 장애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손해배상에서는 장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신체적 금전적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전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판단하는 장애 진단의는 환자의 재활 기간까지 고려하여 일시적 장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후유장애 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면은 개인보험이나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 우리가 일명 동사무소 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주민센터 장애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는. 그래서 개인보험이나 보건복지부 장애 판정은 AMA 장애 판정에 의하여 장애 등급이나 장애율이 결정이 되는데 산재법이나 국가배상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법은 AMA 장애 등급에다가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장애율에 취업가능 연한 등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의 경우에 이제 손해액을 장애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본다면은 자동차 사고 및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맥브라이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 실무에서도 노동력 상실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맥브라이더표, AMA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력 상실률,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신체장애 등급표, 그리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신체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표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더 표가 여러모로 불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다른 그 AMA나 그 국가배상법 등은 위 표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더 표가 완전히 타당했으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에도 문제점이 더 많고 또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맥브라이더 표가 옛날에 1963년도에 만들었고 지금 6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책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와 의학 수준이라든지 여기에 맞지 않다, 불합리하다라고 그래서 주장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손해배상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와 장해에 따라서 달리 분류되어야 됩니다. 근데 AMA 방식이라든지 국가배상법 이런 쪽은 보통 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장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직업에 따른 분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브라이더 표만이 1에서 9등급까지 하여 직업을 달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브라이더 표가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선 채택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합리적인 것이라면 포함이 됩니다. 즉 태아에게도 이제 그 부모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은 태아에게도 장래의 고통도 있다 해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상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재판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산정 시 이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데요. 참작 사유로는 피해자 측 사정으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이라든지 그리고 치료 기간이라든지 피해자 측 가실 정도 등 피해자의 성별이라든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으며 보통 가족관계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의 예상 가능성을 위하여 위자료 액수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소송 가액의 예상 가능성이라는 것은 솔직히 똑같이 따지는데 A라는 법원에는 5천만 원이고 B라는 법원에 1억이라면은 실제로 재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액수에 대하여 이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보통 위자료 액수 기준을 사안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책정하여 놓고 거기에 피해자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장애율이 50%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장애율 50%일 때는 2,500만 원, 여기는 과실이 없다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천만 원일 때는 장애율 50%라면 3,500만 원, 1억일 때는 5천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수재난은 위자료 액수가 다릅니다. 기존된 산정된 위자료 액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재난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일실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실이익이라는 것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순수한 노동능력 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가동기간은 언제까지, 즉 가동기간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이자 공제입니다. 중간이자 공제는 것은 만약에 10년 뒤에 100만 원 받아야 될 것을 갖다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준다면 이자 상당액만큼 이익이 생긴다 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첫 번째 근로 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논란인데, 첫 번째 급여 소득자의 경우 세전 소득으로 할 것인가 세후 소득을 할 것인가. 급여 소득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임금 상승이 있다면 또 이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세 번째 물가 상승분은 어떻게 해서 판단할 것인가. 보통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물가 상승분 반영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겠죠.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만 원과 10년 전의 만 원을 비교해 보면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기간을 길면 길수록 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겠죠. 지금 만 원하고 20년 전의 만 원, 또 30년 전의 만 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향은 똑같습니다. 지금 만 원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똑같이 현재의 가치만큼 만 원의 가치만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기간 중에 월급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당 이득이다. 사고로 인해서 이득이 생기면 안 되는데 당신은 사고로 인해서
월급도 나오고 휴업휴업을 받으면 부당 이득이고 이중 이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안 맞는 것인지 여기서도 논란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여름 한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겨울 한철에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직업도 그런 직업이 좀 있고요. 근데 휴직기, 즉 여름 한철에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겨울에 사오나, 즉 놀고 있을 때 사오나 할 때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있겠죠. 그리고 휴업 손해가 인정된다면 월 소득의 80% 인정되는지 아니면 100% 인정되는지, 보험회사에서는 80%만 인정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픔을 참고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휴업 손해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통원 치료 기간 중에 월급의 감소가 없다면 손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되겠죠. 그리고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이 사람이 실제로 낮에는 직장을 근무하고 또 밤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수입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도 또 논란이 있고, 만약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또 소득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그리고 이 외국인이 또 불법 체류자라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 기업의 경우 보통 보험회사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명서에 의해 증명된 수입을 인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자들이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소득을 입증을 했을 때 그 소득을 다 인정을 할 것인지,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은 세금 포털 등의 위법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여기서도 좀 논란이 좀 생기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위법 소득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월 500,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위법 소득이다. 그러면은 위법 소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배척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만 인정해야 될 것인지, 거기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업형 식당들이 있죠. 직원을 100명, 200명 이렇게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출액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면은 이분의 소득을 갖다가 그 매출액 전부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공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등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소득의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하고 말 것인지, 그런 논란이죠. 실제적으로 노점상 등을 갖다가 물론 소득이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500, 1000 이상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자 및 이자소득자는, 그리고 또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의 산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원초적으로 돌아가지고 가정주부나 무직자, 우리가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용 근로자라도 건설 근로자 임금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험회사에서 그 건설 단가 임금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낸 그 보험회사 인정한 금액을 인정할 것인가? 여기도 좀 논란이 있죠. 실제로 여기 살펴보면은 공사 부분이 건설 단가 임금입니다. 건설 단가 임금을 보통 310만 원 정도 잡히고 보험회사 평균 270만 원 정도 잡힙니다. 이거는 보통 8월 31일까지 적용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바뀌는 부분 제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공사 부분 310만 원이고 보험사 평균 270만 원 정도, 약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솔직히 얼마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장기간 입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린 나이에 좀 젊었을 때에 장애율이 높게 나왔다, 즉 많이 다친 경우에는 이 금액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시적 무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까지 직업을 잘 다니고 있다가 월 4,500씩 더 이상 500만 1000만 이상 벌다가 일시적으로 직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무직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일시적 무직일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임금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일시적 무직자인데 장래 취업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
또 이럴 때는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원래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현실 소득액에 대해서 현재 벌고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벌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그 미래 소득은 또 원정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직자인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또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여기서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됩니다. 소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중간이자도 또 무시 못합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지금 100만 원을 갖다가 10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중간이자가 생기는데 지금 100만 원, 10년 후에 받을 100만 원을 지금 현재 일시금으로 땡겨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이자만큼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뒤에 받을 100만 원을 현 시점으로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다 보면 한 93만 원 내지 97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정하는 방식을 라이프치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곱분만식으로 할 것이냐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제가 10년 뒤에 100만 원은 그때 당시에 10년 뒤에 100만 원을 지금 현재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라이프니츠식으로 해석하면 94만 원 정도가 되고 곱분만식으로 해석하면 9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길어진다면은 이 계산의 차이가 또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런데 이게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병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간호가 필요할 정도 부상을 입어 치료 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는 경우 또는 불치의 병으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개호의 범위 및 시간, 또 기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다툼이 있냐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개호의 내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쟁점이 또 달라지는데요.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피해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포함되느냐, 아니면은 외출이라니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 것이냐, 라는 논란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외출 및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개호 시간을 산정할 때에 하루 8시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면 시간을 제외한 일 16시간을 인정할 것인가. 식물인간 사지마비 환자들은 체위 변경을 해줘야 2시간마다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고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8시간만 인정한다면 8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외의 경우 개호 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논란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향후 치료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장애라는 것은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이 없는 영구적으로 고착된 상태인데, 피해자의 현 상태를 보아 완치 가능성은 물론 정상의 호전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구태여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치료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 치료는 완치 가능성이나 정상의 호전이 기대될 때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상 치료는 정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정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즉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을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한 여부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의 치료 행위의 필요성이라든지 치료 기간과 함께 그 진료 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횟수, 의료사의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 등은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물인간 사지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액 진료비 보면 로봇이 나오죠. 보행 보조 로봇이 나와 있는데 엄청난 고액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비자는 그 비용을 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치료비가 너무 고액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고액 진료비라서 좀 제외되죠. 그리고 너무 너무 작은 금액도 배제하겠지만은
어쨌든 향후 치료비는 부상의 상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을 돼야 됩니다. 이제 과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다면은, 보통 우리가 과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저 과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즉 과실상계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형평과 심리적, 즉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공평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위 성립 또는 결과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안전모드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 즉 죽거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헬멧을 안 쓰고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팔이나 어깨, 다리에 골절을 입었고 머리에 두부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헬멧 안 쓴 미착용을 가지고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에 따라서 보험금이 공제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과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 과실 10%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히 보험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0만원, 보험금이 1,000만원 지급되는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에, 만약 과실 10%가 있다면은, 치료비에서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보험금에서도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은,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에는 지급보험금 1,000만원이 전액 지급됩니다. 그런데 과실 10%가 있다면은, 치료비에서 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리고 보험금에서도 100만원이 공제되어가지고,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으로 감액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커지면 감액되는 그 금액도 커지는데, 그래서 과실이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과실 및 장애에 인해 따른 손해의 변동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만 30세 남자를 기준으로 했고, 급여소득 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동기간,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까지 잡았고요. 그래서 입원 기간은 6개월 정도를 상정하였고,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한 치료비는 5천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5천만원 이나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 의료보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병원 가서 일반 병원급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실제 발생한 치료비의 40% 정도만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60%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그 보험회사 지불 치료비 5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병원급에서 치료를 받는 2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제 많지는 않은 금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율이 노동력 상실률 10%일 때 과실 10%가 있고 없고, 즉 노동력 상실률 10%일 때 30세고 급여소득자 300억이라면 300만 원 받는 급여소득자라면은 무과실일 때는 9,700만 원 정도 받지만은 과실 10%를 적용하면 8,300만 원 금액이 떨어집니다. 이 차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면 1,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노동력 상실률이 20%일 때는 2,200만 원, 노동력 상실 30%일 때는 3,000만 원, 노동력 상실률이 40%일 때는 6,700만 원, 50%일 때는 8,30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애율이 높아질수록 과실 5%, 10%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일반 소비자는 과실 5%, 10%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실 5%, 10%에 따라서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일반 소비자와 전문가의 차이점이 좀 발생한다는 걸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기왕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증 감액인데요.
보통 기왕증이라 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증상 내지 질병, 체질적 소인 등을 말하는데 피해자가 종전에 갖고 있던 기왕증이 사고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증상의 발현 또는 치료 기간의 장기화,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관여하는 경우에 이 관여도를 기왕증의 관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질병이 어떤 특정 원인이 있기 전에는 없었고 그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원인이 가해진 시기와 질병이 발생한 시기가 타당한 경우라면 그 원인이 그 질병의 원인일 확률이 그 질병의 원인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고 이때는 관여도를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이 어떤 특정 원인이 있기 전에 이미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이 가해진 시기와 질병이 발생한 시기가 타당한 경우라면 타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인이 가해진 시기와 질병이 발병한 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면 확실하다. 관여도 10%. 실제적으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기 전에도 어떤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은 그 원인이 가해진 시기와 질병이 발병한 시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아니면 확실하다고 해서 관여도 제로입니다. 관여도 기여도 측정하는 방법에는 일본의 와타나베 방식이 있고 인강제 방식이 있고 문국진 방식이 있는데 실무에서 인강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꼭 인강제 박사님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신체감정하면 신체감정 의사분들이 인강제 방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인강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국진 방식이라든지 와타나베 방식은 좀 더 세분화한 겁니다. 10, 25, 30, 35, 40 이렇게 세분화해서 11단계로 되어 있고 인강제 방식은 10%, 25%, 50%, 75%, 100%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에서는 인강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기왕증을 공개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 손해액 중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한 손해 뺀 나머지를 손해액만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왕증을 빼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왕증의 경우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액 및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에 상응하는 부분을 감액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왕증이 교통사고 등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증상의 발현, 또 치료기간의 장기화된 경우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쟁점이 됩니다. 보통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피해자들은 사고가 있기 전에 나는 안 아팠는데 사고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보통 그때 이런 설명을 하죠. 우리가 깨진 유리창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유리가, 금이 가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깨질 위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 유리는 깨질 것 같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그 유리는 내려앉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왕증이 많은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필름을 보면은, 이게 좀 답이 나옵니다. 기존에 알았던 증상, 솔직히, 엑스레이 필름상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척추 사진을 본다면은, 그 사람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안 보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척추가 좋다, 안 좋다, 그리고, 뼈를 보고 있으면 골다공증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게 허리나 목 쪽에 퇴행성이 많이 진행됐다는 정도는 단순 엑스레이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고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MRI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정도만 봐도, 이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나타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 똑같이, 사고하고 기왕증과 경합해서 또 디스크가 돌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증 고려시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연적인 대응성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제 노인의 골절인 경우에 보통 보험회사에서 많이 경험하죠. 보험회사 골절인 경우에 이 사람이 기존에 대응성이 있기 때문에 감액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상해 부위와 기왕증을 분리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같이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상해 부위와 기왕증이 분리하기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골다공증이 좀 심한 사람인데 일단 경미한 충격으로 골절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분리해서 치료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외상으로 기왕증이 더 악화된 경우는 또 치료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외상과 무관한 질병이 외상 후에 발견된 경우, 그리고 외상을 치료하는 중에 외상과 무관하게 질병이 발병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물론 이럴 경우는 좀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겠죠.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한쪽 다리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팡이로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아무 잘못 없이 즉 인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면 보행자를 보행신호에 맞게끔 걸어가고 있는데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아니면 인도 침범 사고로 인해서 충격을 했던 경우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른 건강한 다리에 손상을 입어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손해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변동이 없고 아무 가동 능력, 월급을 버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사고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변경해야 된다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승진이나 이럴 경우에 또 효과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해배상은 조금 복잡하고 난해하죠. 그래서 기왕적인 교통사고가 악화된 경우 보면은 기왕적인 경우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액 및 피해자의 치해적 소인에 상응하는 부분을 감액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왕적인 교통사고 등과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증상의 발현이라든지 치료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치료비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등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중에서도 피해자의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라는 걸 예를 들게요. 기왕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이때까지 크게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피해자는 실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급자로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보상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가입자들이 이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일반 진료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자 등이 사후적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용을 달라라고 청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제 상황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경우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합의체의 의견을 다 살펴본다면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대법원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설령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 내용입니다. 즉 사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 내용인데요.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은 일반 진료로 치료를 받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로 산정된 치료비로서 지급 기준이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금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도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금액을 지급을 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부지급이라는 판결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과실이 많거나 기왕증이 많은 경우에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손해액 산정 시 유의점인데요. 이제 위에서 보험의 전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청구한다고 지급할 거예요. 보통 우리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 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 희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통 우리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보험회사의 지급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급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가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시를 든다면 만약에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뭐 손해사용사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 알아서 챙겨줄까요? 이건 네가 100만 원 청구했지만 이건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 줄게 라고 할까요? 실제 당연히 청구도 안 하는데 지급할 보험회사는 없겠죠.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자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지급할까요? 실제적으로 손해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 달라고 청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 기준에 의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자기가 회사에서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2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이럴 때는 제일 이제 우리가 뭐 하면 용감하다고 제일 용감하죠. 그래서 무지는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요? 그 담당자에 교육시켜가면서 사건을 끌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담당자가 알아도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지 않냐. 근데 제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장을 이해해야 할까요?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근거와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급된다고 하더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 하더라 통신만 가지고는 보험회사에 적절한 대응으로 적절한 손해액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개념을 배운 거와 실제 많이 해본 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랬을 때에 보험회사에서 회신 온 내용입니다. 회신서 중에서 몇 개만 발췌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온 회신 내용이고, 회신 내용을 보면은 당사는 의료자문은 당사 내 신경외과 의료고문에게 지리하여 검토받은 결과로서 실제적으로 장애 판단을 갖다가 보험회사에서는 의료고문에게 신체 감정을 받았다,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기사께서 제출한 신체 감정서와 당사의 의료자문상 여면 후유장애 개원수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 자기들 자문받은 내용하고 우리 회사에서 모든 손해사정에서 제출한 신체 감정서 등에도 쟁점이 있다 보니까 기하께서 보내준 자료 및 당사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본점에 질의하여 검토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차후 재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차후 재안내드리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신체 감정, 보험회사 자기 의료 자문 내용이 이렇고 보험금이 이 정도 된다라고 의견을 갖다가 손해사정 금액을 보험에서 산출된 손해사정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봤을 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본점에 질의하고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산출해서 재안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답변이 왔는데요. 기하 제출하신 하여튼 서로 간의 쟁점에 대해서 현재 당사 본점에 제가 빨리 달라고 했겠네요. 보통 우리가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독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왜 아직 답변이 없냐라고 했으니까 서로 간의 쟁점에 대해서 현재 당사 본점에 질의하고 검토하고 있고, 방대한 자료 검토에 따른 보험금 산출 및 안내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좀 미안한데 이번 달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줄게.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서류가 왔는데 당사의 의료 검토 내용을 보면은 당사에서는 회신 자료 자문상 76% 연구장에 뭐 1인 개호 정도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 근데 기사에서 제출하신 의료 소견과 상의한 바 본전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100% 연구장애를 해서 지급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들 자문 내용은 76% 정도인데, 근데 다시 100%로 승인해서 지급 승인을 받았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액을 산출했겠죠. 근데 손해액을 산출했는데 이제 당사 기준에서는
이 손해액이 잘못됐다라고 따졌죠. 따지다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사에서 판단했을 시 본 사고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산정해서 안내해줬다. 우리가 말하는 예상 판결 금액으로 산정해줬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예상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이제 당사에서 본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산정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손해액 수정 산출 요청과 관련하여 너 손해액이 잘못됐으니까 손해액을 수정해서 산출해달라고 제가 다시 보정서를 보냈겠죠. 보니까 담당자는 본점 심사 의뢰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액을 포함한 당사에서 판단한 손해배상금을 검토받았습니다. 즉 예상 판결 금액으로 금액을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검토받은 손해배상금은 사고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 바 법인에서 문의하신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손해액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될 수 있다 생각된다. 그래서 본점에 재검토 의뢰하겠다. 아울러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는데 보조기구 산정 비용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다시 보내달라. 그런 회신 내용입니다. 비용과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본점의 검토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또 본점의 검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보험회사 회신이죠. 실제적으로 담당자들은 본사에서 예상 판결 금액으로 지급 승인을 받았지만은 당사의 손해액 수정 요구에 대하여 본사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솔직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사에서 예상 판결 금액으로 지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당사에서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계속 손해액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손해액 수정 요구에 대해서 본사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사에다가 재질의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담당자들이 본사에다 계속 질의하고, 이게 하나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보험회사 담당자가 본사 질의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서류 및 자료를 갖다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물론 몰라서 못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알아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못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는 보험회사 담당자가 본사 질의를 거쳐서 지급될 수밖에 없도록 주장의 근거 및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소비자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험회사한테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신경 쓰고 노력해도 전문가들은 못 따라올 것입니다. 아무래도 손해배상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는 상당히 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은 정말 손해액 및 보험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생대로 하고 제대로 된 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전문가가 좀 상의해 주시면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의라는 것은 잘된 합의가 있고 못된 합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해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데 불구하고 100만 원 받아도 기분 나쁜 합의가 있을 수 있고요. 손해액이 100만 원이지만 50만 원 받고 기분 좋으면 잘된 합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소비자가 만족한다면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나비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이버 지식에 보면 나비 효과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태평양의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미국의 토네이도가 일어날 정도로 효과가 크다.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건데, 지식백과에 나와 있듯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날씨의 큰 변화를 태풍을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콩나물 시장에 콩나물 천원치 사면서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콩나물을 사죠. 그런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보험금을 받는 일에 전문가 선정을 갖다가 대충을 하고 계시죠. 누가 이 사람 일 잘한다더라, 아니면 누구 소개다, 누가 이 사람을 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보면은 비전문가가 보통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격은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교모하게 꾸미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교모하게, 이제 법이라는 그 문구는 문구대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교모하게 해서 빠져나가면서 전문가처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지, 합격은 했는지, 그리고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지, 협회에 가입해도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죠. 그래서 협회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가입 여부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물론 잘 나와 있는 명언 중에 하나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순간의 선택이, 솔직히 보험금은 피해자들 몸값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들 몸값을 갖다가 비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본인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잘 알아보시고 전문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